아, 대전과청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과학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회 대덕과학 포럼 진행을 맡은 대전과청 부회장 한밭대학교 이정원 교수입니다. 오늘 포럼은 길을 잃은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주제로 좀 이따 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노한진 한국과청 정책위원 주제 발표한 다음에 김민수 에트리 책임연구원님, 안호성 항우연 책임연구원님, 정주영 충남대 교수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님이 패널 토론을 펼치시겠습니다. 149회에 이어서 150회 포럼도 지역에 있는 그 비대면 소통 플랫폼 땡기지를 개발했습니다. K-시크라는 데서요. 그 K-시크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과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부터는 특별히 발표와 포럼 중간에 퀴즈와 설문이 나갑니다. 별로 많지 않은 방식이죠. 상당히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방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리 발표가 됐을 건데요. 미리 발표된 웹 주소 또는 땡기지 앱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정답 추첨을 통해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이 나가네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방송 시청과 함께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대덕과학포럼이 150회가 됐습니다. 150회. 1999년부터 매년 7회, 8회를 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이게 사실 흔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해주셨던 과거의 그 대전과청 운영진하고 또 이 재정 지원을 한국과청과 대전시에서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덕분에 이렇게 어렵고 드문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아까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노한진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학처장을 맡고 계시고요. 기술정책전공 교수님을 계시는 노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기 우리 박수 좀 잠깐 보내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함 가나다순입니다. 성함의 가나다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안호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건너가서요. 정주영 충남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깥에 있는 네 분은 오늘 토론을 맡아 주실 그런 계획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프로그램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좀 제가 개회하고 여러 가지 인사 말씀 드린 다음에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노한진 교수님께서 한 30분 정도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분의 토론자분들이 한 5분 이내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부분에 그런 거를 토론을 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11시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질의응답도. 그래서 좀 여기에 올라온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올라온 거를 제가 대신 그 질문들을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또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좌장인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11시 20분에 이제 폐회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이제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노한진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서울공과대학에서 조선공학과 학사를 하셨고, 카이스트에서 생산공학과 석사,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 발음 맞습니까? 예.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으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노한진 교수님의 이력이 이렇게 한 페이지가 돼서 이걸 다 읽으려면 10분은 걸릴 것 같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오늘 강연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공무원 경력도 많으시네요. 대통령 비서실에 계셨고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책을 맡으신 바 있었고 그 공무원 경력은 그거고요. 교육 경력은 서울대학교, 광주과기원, 전북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UST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서 기술정책학으로 지금 교수로 계시고요. 오늘 말씀하실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바로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목은 길을 잃은 과학기술정책.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부제가 있어요. 부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느냐. 이렇게 굉장히 다소 무거운 부제로 이걸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우리한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 게 아닌가. 뭘 좀 나누어 주고 싶으신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온 부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노한진 교수님의 발표 지금부터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 교수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상당히 좀 교만스러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하느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은 모른다 이런 뜻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뭔 뜻이냐면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느냐 또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느냐 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압축하다가 보니 저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저는 지금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길을 잃었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 듣고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십시다. 네. 과학기술 정책이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인력 양성 정책도 있고 장비 정책, 저는 장비 정책은 잘 안 쓰죠. 그러나 선진국에는 장비만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구기관 정책이라는 말을 또 저렇게는 잘 안 쓰죠. 뭐 대학 정책이라고도 하고 그 클러스터 정책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걸 다 합쳐서 저렇게 말할 수 있고 기술 확보 정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저것도 기술 축적이니 확산이니 특허 정책이니 기술 도입 정책이니 기술 보완이니 이런 걸 기술 확보 정책으로 말할 수 있겠죠. 저런 용어를 전부 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연구개발 정책입니다. 연구개발이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이제 지난 6월 6일 날 그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가 지식 생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선에 이야기를 나가기 전에 기본 지식을 조금은 공유하고 가십시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을 하시는 분 중에는 또 과학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없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라든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본질을 이해 못하고 정책을 논하게 되니까 상당히 그 어떤 견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먼저 봅시다. 연구개발을 유형하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뭐 다 아시는 연구개발을 해보신 분은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천재적인 직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에서. 그다음 운도 필요해요. 특히 어떤 금속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또는 약효 물질 찾는 거라든지 뭐 육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운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다음 집단 지식이죠. 혼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집단의 지식을 모아서는 우리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뭐 이런 용어도 씁니다만은 주로 이제 큰 연구를 할 때는 혼자서 아니고 집단으로 하죠. 뭐 자동차 개발도 그게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연구 개발에서 지식을 얻는 유형이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현장에서는 저 세 가지가 이제 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 둘째가 연구 개발의 속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입니다. 한마디로. 연구개발은 아주 중요해요. 지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불확실해요. 이 중요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를 유연하게 한다든지 평가를 유연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능 육성, 바로 연구 개발을 진흥해야 되는데 지능 육성의 논리와 행정 논리,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행정 논리가 연구 개발의 지능 육성 논리에 매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걸 전혀 인정 못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불편함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이제 꼭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지식 발전의 3요소입니다. 기술도 지식 중에 하나죠. 그것은 학습하고 교류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작동이 우리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잘 일어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도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잘 작동하느냐, 이걸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저는 보면은 연구비만 투입하고 성과만 나오게 하면 연구개발은 끝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십시다. 지금 좀 전에 제가 행정 논리를 말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성적이 뒤처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뒤처져. 그러면 학원비를 삭감해? 더 줘. 사실은 집에서는 이거 더 좋은 선생을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연구비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는 뭐 못하면은 삭감. 이게 우리 행정 논리죠. 이런 거. 여러분, 그 축구 대표 선수가 연속적으로 우리 패배한다. 이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선수 교체? 감독부터 교체합니다. 그죠? 뭐 감독이 많이 교체됐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감독이 누군가요? 우리 연구개발 정책에서의 감독이 누구예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스포츠 선수를 육성하는 방식이 어떡하나요? 우수한 사람 뽑아가지고 태릉 선수촌에 넣어서 집중 훈련을 해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게. 이게 패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구원을 뽑아가지고 경쟁해라. 참 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축구팀, 배구팀, 야구팀을 서로 경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경쟁을 하려면은 적어도 같은 레벨의 그 동일한 분야의 팀이 많이 있어야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대학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기업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정부 연구소 같은 거 2개 절대 안 만들어요.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경쟁해라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합니까? 연구소끼리? 아니면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기업이 경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나요? 협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깊은 것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경쟁하면 잘할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또 있죠. A, B, C 연구자가 다 연구를 해요. 우리 연구비를 어떻게 배분하나요?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그러니까 아무도 불만을 할 수가 없죠. 공평하죠. 결과는 뭔가요? 세계적인 한 사람을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A가 잘한다 하면 그때부터 A에 집중해야 세계적인 A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경쟁은 개인 간에 하는 것이고 기관은 본래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기관은 우리가 정해준 대로 패턴을 놓고 사람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대신에 그 기관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개방적이어야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개인도 경쟁해라, 기관도 경쟁해라, 경쟁만 하면 우리나라 잘 된다. 이런 논리가 바로 행정 논리의 그 가벼운 논리죠. 연구개발의 속성을 모르는.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선진국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정책 원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하낙 원칙이라고 1911년에 나왔어요. 연구 책임자가 주어진 연구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있다. 연구 주제든 스텝까지도 자기가 정하도록. 그 지금도 막스 프랑크의 소사이어티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IBS 설립하면서 그 제도를 가져왔죠. 영국에는 헐데인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연구비 배분에 관여하지 마라. 블록 펀딩으로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구자가 정한다. 이런 원칙으로 영국의 7개 리서치 카운실, 연구회라고 하죠.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원칙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바네바 부시가 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NSF를 설립한 원칙이 되는데 국가 연구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개입하지 말아라. 그건 전문 영역이다.
이런 원칙이니까 상당히 일반인들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디 맞습니다. 전문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전문 영역을 전문가스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행정 논리를 극복하는 원칙들을 선진국들은 다 정하고 있고요. 일본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를 그렇게 못 넘어갑니다. 봐라. 이게 뭐냐면은, 최영섭 박사라고 한다면은, 키스트 초대 원장이고, 60년대에 과기부 장관을 7년이나 했던 분이죠. 그분이 장관으로 와서 일을 하실 때에 장관실을 탁 열었어요. 그리고 연구자는 바로 장관실에 와도 좋다. 이런 원칙을 하니까, 한 국장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장관님 이러시니까 우리가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대요. 어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관님이 공무원을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과기처에서 일하는 목적은 과학기술 행정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과학자를 더 배출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불철주야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행정 절차가 희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들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해라. 고 하셨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행정에 이야기하면은 아마 콧방귀를 낄지 모르겠지만은 과학기술이 저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는 지금 길을 잃은 과학기술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왔던지를 잘 보세요. 자,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금 많이 그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는 왜 세금을 들여서 연구개발 사업을 운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금 썼으니까 세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물으면 안 되죠. 공공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바로 기초연구를 말하죠. 이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많이 펴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을 할 때, 국가 경제발전이 국가의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1995년 WTO가 발족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연구 보조금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선진국도 본래 미국 같으면 SBIR이나 ATP 사업, 또는 뭐 독일 같으면 완전히 국가 연구기관하고 기업 조합하고가 결탁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디까지 도와주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규정에는 경쟁 이전 단계로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기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은 기업이 개발해야지요. 공공 목적은, 세금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저런 목적으로 이제 사업이 설계될 때는 한목적적인 거, 유인 전략, 또는 제도의 오남용 방지, 뭐 연구비의 제대로 된 사용,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지식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큰 법칙이죠. 그런데 국가 지식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는 거, 그것이 대체 뭐냐? 어떤 점을 고려하라는 말이냐?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 인력이 이동을 하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 우리는 연구 인력이 대학에 탁 붙어서 내 대학으로 돈을 보내라,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는데, 이동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고 연구 능력을 입증받아서 그 대학으로 직결할 수 있도록. 그럼 그 대학은 커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게.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죠. 또 연구 관리, 인력 관리 제도로 갑시다. 예를 들면 테니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포닥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큰 하나의 또 일거리가 되겠고요. 연구 윤리 체계도 중요합니다. 미국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연구 윤리 시스템을 정해줘요. 대학에 정해줘요. 그리고 대학은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대학만 정부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그걸 확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슈런스 시스템이죠. 그렇게 하니까 또 다 대학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이 아주 그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을 극복하고 수준 높은 윤리 체계를 갖추도록 정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로? 바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뒤에 다 중첩되어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랜트 시장과 컨트랙트 시장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평가를 하죠. 사실 위원회 평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인가 하면은 그랜트 시장이라는 건 바로 우리 출연금 시장입니다. 젊은 연구자에게는 기회를 다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를 뽐낼 수 있는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잘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거기서 선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선발된 사람은 이동을 해야죠. 좀 전에 말씀대로 국가연구기관으로 가든지 연구중심대학으로 가든지 이동이 되고 거기서는 콘트랙트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콘트랙트 시장은 우리말로는 연구용역 시장입니다. 거기는 평가가 아주 엄해요. RFP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평가로서 그 RFP에 도달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위원회 평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됐냐 안 됐냐가 바로 보이는 객관적 평가죠.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정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장을 구축하는 쪽으로 우리 연구개발 사업이 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0대 후반에도 그랜트를 따겠다고 뛰는 사람을 저 그랜트라는 건 사람을 키우는 건데 그때 사람을 키우는 건 너무 늦지요. 젊을 때 35세에서부터 45세 사이가 육성의 대상이죠. 자, 이런 게임 룰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 또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과거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뭐, 세 가지 정책이 지금 망가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선택 집중 정책, 그 다음에 출연연 정책, 그 다음에 육성과 활용의 이원화 정책이 다 망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원인은 보면은 정책에 대한 무지함, 또 편견과 이기심, 지나친 관료주의 이게 원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선택 집중이 왜 실종됐느냐? 우리는 처음에 모든 것을 다 키울 수 없었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산업으로는 중화학공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으로서는 뭐 키스트냐 출연연구소 이런 거 또 서울대학을 또 키우겠다 하더니 반발이 많았죠. 왜 서울대학만 키우느냐 같이 커져 이래가지고 그걸 손을 못 대고 카이스트를 만들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연구재단 펀딩 에이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과학재단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학술진흥재단이 나왔고 그런데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됐지. 각 부처마다 이제 이걸 만듭니다. 18개가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만든지는 아무도 말씀 안 하고 있죠. 여기서는 목적 기초 연구가 망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출연 정책은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영석 박사님 사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 개념을 만듭니다. 연구기관이 좀 감독 안 받게 그 다음에 정부가 좀 덜 관여하게 하려고 출연금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의 저서 개발도상국가의 공업연구라고 하는 출처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연구소가 연구사업 계획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기관 경영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스스로 국회에 가서 보고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그러면 출연금이라는 건 엄청나게 특혜지. 본래 출연이라는 건 정부가 돈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보조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뜻인데 지금은 그 법이 없죠. 출연금 사용에 관한 법률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로서 출연금을 다루고 있고 결과적으로 요거죠. 출연금은 유연하게 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연구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이 미국에서는 그랜트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과연비라고 하고 그리고 유연한 돈을 누가 유연하게 쓰느냐? 공무원이 유연하게 쓰고 있어요. 준다? 안 준다? 연구자는 아주 빡세게 쓰고 있죠. 조금 고치려면 승인 받아야 되고 감사 받아야 되고 정산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죠. 보조금입니다. 바로. 결국은 이런 것들 성격을 제대로 만들어진 그 자금의 성격을 유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앞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박성덕 박사님은 제가 공무원 들어갔을 때 이제 실장을 1급을 하고 계셔서 제가 아주 많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인데, 과총에 와서 하신 발언이에요. 출연금이란 좀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감사는 다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출연기관이란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의 장점을 따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해준 제도인데 양쪽에 안 좋은 점, 단점만 가진 기관이 되어버렸다.
제 결국 후배 공무원한테 꾸지람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지금 공무원들 이 말을 기억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원화 정책을 봅시다. 많은 연구소들이 다 과기부 산하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과기정통부죠. 건기원은 건설부에, 에너지원은 산업자원부에 이리 가야 되는데 왜 타 이쪽에 와 있느냐? 이것은 본디 육성은 과기부가 잘하니까 육성을 과기부가 하고 그 사업부처는 활용을 해라. 이런 원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은 당연히 직영부랍니까? 지금은 산업부죠. 산업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과기부 밑에 와 있어요. 그럼 이 일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과기부가 잘 육성하고 있느냐도 봐야죠. 첫째, 과기부는요, 그때 교육부하고 합친 때부터가 좀 안 좋아졌어요. 육성, 진흥하던 공무원이 관리 통제하는 공무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이 생겼고,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과기부는 그런 출연 연구기관이 타 부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타 부처 출입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과기부는 또 공공 R&D 문제는 먼저 투자를 시작합니다. 출연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부처가 본래 맡아야 될 영역이죠. 환경 문제든 바이러스 문제든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고 뭐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것들을 과기부가 한 결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따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업부처는 출연기관을 과기부에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유사한 기능의 기관을 또 만듭니다. 자기 밑에. 자기 산하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중복이 일어나요. 그 기관과 출연기관은. 그러니까 공공문제 해결에 출연연구는 끼기도 어렵고 왜 사업부처는 딴 데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재정리 이런 거는 매년 나와요. 그냥. 이게 어디서 이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중화된 그 이원화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봐주셔야 되고 여기서 퀴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의를 중요시하죠. 창의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자유를 많이 보장해줘요. 창의가 나오고. 그런데 자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그거는 윤리에서 나옵니다. 자, 저 퀘스천 마크에 들어가는 단어 두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 단어의 답이 무엇일까요? 좀 이따가 우리 토론 시간에 제가 논하기로 하십니다. 제가 토론이 급하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퀴즈 1번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정책 현안을 좀 보십시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예요. 과기부가 통폐합됐다는 사실, 또 연구비는 많이 늘었다는 사실, 또 출연연에 대해서는 특혜를 넘어서 푸대접까지 가 있어요. 대학의 집단 이기주의 영향이 강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정책의 왜곡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초래하게 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볼까요? 우리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이것이 제대로 하류로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대학의 기초연구가 정부 연구소에 응용연구로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자 선진국하고는 또 잘해요. 저 현상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예요.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로 넘어가는 데는 목적 기초연구 사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응용연구에서 개발연구로 넘어가는 데는 문제 해결형 사업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미국 같으면 다파거든요. 다파를 좀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발 연구 결과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이런 정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앞에 두 개, 뒤에도 약하고 잘 안 되죠. 이게 큰 문제예요. 흐름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정부 부처에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그 전문기관은 대학과 국가연구소, 국가연구소라는 건 뭐냐면은 그겁니다.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이 국가연구소죠. 출연금을 쓰게 해준다는 특혜를 주는 곳이 출연연구기관이고. 그런데 그걸 경쟁시키고 있어요. 기관과 기관의 경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연구소에서 부딪히는 응용 문제, 응용 연구를 하다가 부딪히는 기초적인 문제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적 기초연구 사업인데 그게 생길 수가 없어요. 미국을 볼까요? NSF는 뭐 기초연구를 주는 데니까 당연하고 나사, NIH, 니스트 이런 데서
엄청난 반 이상의 재원이 대학으로 흐릅니다. 왜?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부딪히는 기초적인 문제는 대학에 의뢰를 해야죠. 그것이 목적 기초 연구고 그 목적 기초 연구는 응용해서 필요한 것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흐릿하게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연구 용역입니다. 이런 걸 해결해 달라 하면 대학에서 해결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고 대학이 가진 기초 연구 결과가 응용 연구 기관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지금 우리는 망가뜨리고 있어요. 왜? 전문기관이 설립해가지고 전문기관이 경쟁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전문적입니다만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퀴즈가 있는 관계로 지금 뭐 응답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 예, 예. 지금 요거를 정답을 정리하고 가도록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수님, 예. 저기서 정답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예. 저렇게 많은데. 제가 제일 가까운 거라는 거죠. 사실은 정답은 신뢰였어요. 신뢰. 윤리를 하면은요, 신뢰가 나옵니다. 아까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자, 퀴즈 원. 가보십시다. 퀴즈 원.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아니, 좀, 예. 저걸로 보고. 네, 여기입니다. 자, 신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뢰. 한번 말씀. 그러니까 윤리를 하면 짧게. 신뢰가 나오고 신뢰를 하면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가 나와야 창의가 나옵니다. 결국은 윤리가 있어야 창의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저기에 들어갈 말은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에 가장 가까운 분을 그거 해서 잘 좀 선물 드리시기 바라고요.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다시 걸로 갈까요? 자,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절됐다는 거, 아까 기초 연구가 응용 연구로 못 가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응용 연구에서 개발 연구로 못 가는 것은 바로 다파를 보시면 압니다. 다파는 미국의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죠. 다파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다파의 직원은 한 220명 되고 그 중에 약 100명이 PM이죠. 프로그램 매니저인데 예산은 4조 원을 써요. 그럼 프로그램 매니저가 예산을 1인당 얼마 쓸 수 있나? 400억 원을 씁니다. 1년에.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나요? 학회 발표를 듣고 또 누가 잘하는지를 보고 이래가지고 저 성과와 이 성과를 연결하면 뭐가 나오겠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인터넷이 나와요.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나오고 GPS가 나오고 스텔스기가 나오고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저런 것들이. 저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저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물론 기업에 가면은 이제 휴대폰을 설계하는 사람은 이 기능, 카메라 기능과 무슨 기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다파가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경진대회를 했어요. 거기서 2015년에 카이스트가 가서 우승했습니다. 거기서 우승 상금이 노벨상보다 높아요. 200만 불. 카이스트가 받았습니다. 이런 거 오준호 교수가 받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런 연구소가 있도록 해줘야 연구개발 성과가 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쪽은 망가져 있죠. 즉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인 연구팀을 만드는 전략이 없다는 것. 지금 연구는 말이죠. 혼자 개인이 하는 연구도 있지만은 조직으로 하는 연구가 워낙 많아졌어요. 커지고 복합적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구 정책은 조직적인 연구팀을 키우는 정책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대학은 개인 연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학에는 훌륭한 연구자 개인을 키우는 시스템으로 참 좋아요. 그러나 조직적인 연구는 바로 연구기관이에요. 전문 연구기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이 안 풀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개인 연구는 진단적 연구고 조직 연구는 처방적 연구다. 이제 이런 구분도 하는데. 자, 프랑스는 말이죠. 프랑스 CNR에서는 1100개의 리서치 유니트를 대학에, 그 중에 80%는 대학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자랑하고 있고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회는 83개의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에는 여러 명의 디렉터가 있는데 각 디렉터가 여러 개의 리서치 그룹을 이끌고 있다. 즉 계산하면 2000개가 넘습니다. 곱하기 하면. 리켄도 주임 연구실, 또 핵심 기초과학 연구실, 또 인터랙티브 리서치 유닛 이래가지고 또 수십 개의 또
연구 유니트를 가지고 있죠. 미국에는 뭐 40개 내셔널랩 하나가 우리나라 연구회보다 크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32개 출연연이 각자 경쟁해서 살아라.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연구팀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죠. 연구팀은 연구팀을 키우는 전략을 따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고 하면은 모든 분야를 이제 다 해야죠. 이제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게 없어야 될 것, 차별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슈별로, 이슈라면 이제 기술 분야가 아니라 이슈별로 또 이래서 총 한 2,000여 개의 연구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팀을 보유하는 곳이 전문 연구소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국가연구소, 다시 말하면 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경쟁으로 살아라. 이게 지금 우리 전략이라서 처음에 아까 우리 정책을 했을 때 최영섭 박사님이 하셨던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랜트와 콘트랙트 시장이 없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랜트로 육성하고 콘트랙트로 경쟁을 해서 살아남도록. 우리가 지금 저건 주로 대학가에서 적용하는 게임 룰입니다. 우리 대학에 거의 한 10만 명 정도의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진 연구자 시절에는 다 그랜트로 한 번씩 연구할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이 중견 연구자로 오면서 콘트랙트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물론 이동을 해도 좋아요. 국가연구소든지 연구중심대. 아직까지 이 국가연구소도 처우가 좋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연구중심대학도 없고 이러니까 이동을 그쪽으로 하지 않죠. 다 대학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중견 연구자가 그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 중견 연구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면 한 10,000명 되겠죠. 이제 콘트랙트 시장에 살아남은 사람 그 10%. 그 사람이면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그 정도라면 뭐 원사, 중국에는 원사 제도가 있어요. 최고의 과학자 칭호인데 그런 1,000명 정도는 우리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최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되겠죠. 이런 거. 그래서 생태계에 이제 이런 룰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 한 5분 정도. 예, 5분으로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뭐 PBS의 폐해는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왜 정부는 여기에 집착하는가? 또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일본, 독일, 프랑스의 연구직 숫자와 지원 인력, 행정직과 기술직이 지원 인력입니다. ETA라고 한다면은 엔지니어, 테크니션, 어드미니스트러티브 스텝인데 바로 지원 인력이죠. 지원 인력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돼 있나요? 지원 인력이 8%, 10%, 20%안 돼요. 그럼 어찌 되느냐? 연구직이 행정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몰입 행정을 한다, 뭐 몰입을 한다. 다 헛 이야기죠. 사람을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프로그램으로 그냥 풀어가려고 하고 있죠. 뭐 이건 NIH의 행정직들은 트랙 관리. 왜? 행정직들도 이 정도로 전문직입니다. 한평생 한 트랙에서 봉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야 경쟁력이 있지요. 우리 일이 합니까? 자, 대학을 볼까요? 저기 서울대, 동경대, 하버드를 비교했어요. 학생 수는 28,000명, 22,000명 비슷한데 교수는요. 서울대가 2,100명, 동경대가 3,600명, 하버드가 5,100명. 벌써 하버드는 2배 넘죠. 서울대학에. 지원 인력을 보세요. 서울대학이 1,450명, 하버드는 13,000명. 거의 뭐 9배. 이렇게 많은 행정직들이 그 대학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버드는 머리가 둔해서 저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인건비를 다 주고 있나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대학 경쟁력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분석은 안 하시잖아요. 가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윤리, 안전, 저런 그 실험을 보조해주는 기능들이 아주 커요. 조직도 방대하고 전문적이고 TLO 같은 기술 이전 부서 이런 거. 새로운 일을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새로운 연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윤리 전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 검토한 데가 바로 IRB죠.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이해의 충돌 관계를 반드시 심사를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없잖아요. IRB는 이제 생명연구소, 생명법 때문에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토론 하나, 토론이라기보다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퀴즈인가요? 두 번째 예. 퀴즈인가요? 자, 퀴즈,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뭔가 연구비를 잘못 사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결과를 신문에 보도를, 언론에 보도를 하는데 감사원 이름으로 보도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보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문제의 내용 파악하셨죠?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지만 예. 요거에 대한 답변을 또 왜 그런가? 왜 설명이 그런가 하고 중요합니다. 설명을 올려주십사는 말씀이고요. 네, 예, 요 두 번째 퀴즈 넘어가겠습니다. 요 토론 시간에 이야기합시다. 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지식 생태계의 모습을 보십시다. 결과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국산 박사를 우리가 존중하나요? 다 뽑을 때는 선진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임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새로운 학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죠, 또. 다 선진국에서 공부하던 거 가져와서 더 연장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경쟁이 지나쳐서 협력이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구 윤리 체계가 구축이 안 된다는 거 벌써 10년이 넘었죠. 황우석 사건이 난 지가. 아직도 그렇다는 거. 기술 축적은 잘 되고 있나요? 다 축적이 문제라고 하는데 축적에 대해서 방법론을 연구한 적이 있나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대학은 너무 많습니다. 개수가. 그러나 연구기관은 너무 너무 작아요. 네, 네. 그런 문제를 보고 계신가요? 대책은 무엇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PBS, 정년 단축, 임금 피크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또 기관장 평가도 아주 선진국에 없는 제도가 돌아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뭐 쉽게 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양적 편수. 그걸 우리는 질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시스템적인 것을 손보지 못하면은 현재의 체계로서 연구비를 확대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아시는 분 다 알아요. 근데 뻔히 보이는 저 길을 왜 못 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왜곡의 원인은 부처 이기주의, 공무원이 현장을 모른다는 거,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변질됐다는 거, 이익 집단의 대표자들이 와서 타협보는 곳이죠. 위원회라는 곳이. 그리고 발전적인 환류 체계,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고 하는 피드백이 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 정치적 입김이 너무 거세해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못한다는 거.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의 좌표를 비교하는 이런 작업 자체가 없다는 거. 거기다가 과학기술 정책을 논하는 전문가가 너무 부족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처럼 발언한다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 품질이 저하되죠. 국가의 싱크탱크가 망가져 있죠. 네, 다음 내용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몰이해도 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강하게 경쟁시키면 열심히 연구한다. 연구비를 많이 주면 성과가 많이 나온다.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과정은 몰라도 된다. 성과만 따지면 된다. 융합이 필요하면 융합형 연구를 하고 몰입이 필요하면 몰입형 연구를 하면 된다. 갑으로서 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 시스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이때 만화는요. 우리 구한말 우리나라를 비유한 프랑스 만화가가 그린 모습인데 과학기술 정책을 잘하면 저 안경, 저 장님이 있죠. 이런 거. 사지를 묶여 있는 겁니다. 저 안경은 벗겨줄 수 있지 않겠느냐. 과학기술을 알면 눈은 뜨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또 세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당신이 제자에게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절대로 이것은 해라. 그 말해주고 싶은 교육 내용이 있다면 그게 무언가요? 네, 그 왜 내용을 그런지 역사적 사례에서 이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퀴즈 내용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요 토론 때 요거 바라고요. 이야기하십시다. 네,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법이 지금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했어야 됩니다. 양 중심의 성장에서 질 중심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지도자의 개인기 중심의 발전에서 국가 시스템의 능력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과거 정책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선택 집중, 출연금 제도, 출연연 이원화 정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식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랜트 시장과 콘트랙트 시장의 구분. 그 다음에
윤리 체계를 갖추는 거. 그 다음에 뭐 집단 연구 체계 육성하는 거, 전문기관 폐지해서 지식을 흐르게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를 육성하는 거, 이런 거. 참 이거 시중에 돌고 있는 잘못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쳐지기를 바라고요. 전문가라고 한다면 뭐가 전문가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라면 이런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진 말로서 정말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기주의를 극복하셨나요? 연구개발의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행정논리와 경제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과학기술 정책을 논하려면 이 질문에 먼저 긍정적인 답을 하고 논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노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많이 와닿죠. 머리는 좀 무거워지고 가슴은 뻑뻑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위기와 어려움 속에는 늘 기회가 존재하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토론,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한 분당 5분 이내로 듣겠고요. 앉으신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전자통신연구소 김민수 박사님 토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예. 저는 요즘 화두로 좀 이제 품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생각하고 있는 게 망가진 혁신의 사다리라는 건데, 잠깐 이제 발제자도 아니지만 화면 욕심을 잠깐 내보겠습니다. 이런 사진 잘 보이시나요? 사다리 모양이 제가 보기에도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왼쪽에 이제 예, 중간에 스텝이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끊어져 있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도 잘 못 만들고 있는데 과연 혁신이 가능할까? 사다리라고 얘기하는 그 혁신의 각 단계들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틀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정책들, 그런 것들이 유효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노한진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책 철학과 이제 관점이 빈곤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적 전략 자체가 부재하고, 그래서 정책적인 정합성까지 이제 부재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관점 없이 이제 개발, 활용, 그 관점에서만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왜, 무엇을, 이런 것들이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주어져 있는 현안, 남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그런 방식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가진 혁신의 사다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저도 이제 뭐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노한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육성과 성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얘기들을 해왔고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기초 체력과 전술 훈련 없이 A매치 시합을 통해서 실전 훈련을 하라는 격이죠.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개발해서 사회에 내놔야 되는데, 연구 현장에는 내가 찾아가야 될 미래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당장 이제 성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만 있지만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계획과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문제는 중년쯤 되면 이제 갑자기 반짝 사회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부장급 이렇게 보직을 맡으면 학회 나와가지고 이제 초청 발표하고 이제 그러는데, 부장 보직이 없어지면은 학회에서도 사라지는 거죠. 개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관과 과제의 그늘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연구자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현실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기술 리더십, 그리고 기술 전략 리더십입니다. 뭐, 노한진 교수님도 이제 어떤 스포츠 얘기를 했고, 저도 조금 전에 축구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해보면 공 따라 몰려다니는 동네 축구하는 거죠. 연구비가 어디에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 주제 쫓아가고, 뭐, 과제 기획하고 수주하는 거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하루살이 과제 경쟁 체제에 계속 내몰리는 거죠. 과제를 기획하는 건 이제 뭐 대체로 선진국 기술개발 동향이나 우리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제 우리가 과제를 제안하고 기획한 출발점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기술 수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로부터 핵심적인 질문과 목표를 끄집어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 나오는 연구, 하기 편한 연구, 그러다가 이제 목표 없이 이제 겉도는 기술 개발하고 기술 성과조차도 어정쩡한 상태로 이제 끝나는 거죠. 어디에 왜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술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게 그냥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한진 교수님 계속 이제 주장하셨던 부분이지만 각 영역별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놓은 이런 출연 연구기관, 국가 연구기관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유일한 어떤 전략적 주체인데 각 기술 분야에서는 그 기술 전략적 주체를 그런 기술 전략의 이제 플레이어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현실들이 이제 되게 어떤 좀 모순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출연료는 되게 또 동네 북처럼 이제 보여요. 정부가 이제 특허나 기술 상용화를 얘기하고 아니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얘기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대졸 초임 삭감하라 그러니까 출연 연구기관도 다 이제 삭감하고요. 중소기업 육성해라, 일자리 창출해라,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출연기관 다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혁신의 CS, 아까 이제 사다리도 얘기했지만 각 단계에서 대학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출연연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가 혁신 시스템 얘기하면 항상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들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출연연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과 기업체 갖고 있는 상용화 기술 사이에 생산 기술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역할을 빼놓고 기술 상용화를 출연연 보고 하라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고 생산 시스템을 모르는 출연연이 이제 상용화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뭐 교수님도 계속 주장하셨지만 국가 지식 생태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제 NIS 국가 혁신 시스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국가 혁신 시스템의 생태계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이어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걸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뭐 국가 지식 생태계라고 했는데 좀 사실 의아했어요. 조금 전에도 이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얘기했었는데 보통은 NIS 국가 혁신 시스템을 뭐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근데 발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산업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적 좀 바른 측면에서 다른 어떤 개념을 내세우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어떤 뭐 국가 혁신 체제에서 각각의 이제 연결고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출연금과 컨트랙트, 이제 저도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해왔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 과제들을 이제 수행하는 단계에서 보면, 아니 수행하는 단계, 수주하는 단계에서죠. 제안하고 수주하는 단계에서 보면 PBS 과제에서 정부 지원 R&D 예산이 부여되는 거에 대해서 출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출연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위주로, 계약의 방식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걸 출연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적인, 그 다음에 어떤 인식적인 회색지대가 생깁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연구비. 실제로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인식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기술과 성과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교수님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출연연이 이제 가져야 되는 어떤 전략적인 역할, 그 속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제 출연연이 그런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펀딩의 역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연 현장에서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뭐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연구원에서도 이제 낀 세대가 있어요. 50대 중반 이상 IMF 이후에 어떤 과제 책임자, 보직을 이렇게 독점하던 세대들이 있고, 지금 현재 30대 연구자들은, 출연연 연구자들도 신진 연구자 연구비 지원들을 이제 받게 되면서 새로운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기회들이 생기는데, 40대와 50대 초반의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지원 없이 알아서 혼자 이제 성장하거나 아니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연연 연구자들, 그리고 꼭 출연연 연구자들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구자들의 성장 경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또 보호 육성 단계와 경쟁 성장 단계를 이제 말씀해 주셨던데 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은 연구 분야나 연구 성향, 역량에 따라서 또 기초 연구에 나이가 들어서도 기초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될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일반적인 틀로 구분하는 거는 좀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고경력자의 어떤 기술 역량 아니면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하는
기술 동향 분석이나 전문 기술 교육이나 뭐 협력 연구 관리, 기술 가치 평가 뭐 이런 영역의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연구자들한테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연구자로서 이제 출연연에서 살아가다 보면 한 보통 박사학위 따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30몇 년 그 정도 이제 연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30몇 년의 연구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의 자기 자신의 어떤 주제만 가지고 대학과는 달라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주제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 연구를 해야 되고 목적 중심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1, 2회 정도는 영역 전환의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여되지 않으니까 사실 한번 들어온 인력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어떤 기관 차원에서 어떤 전략과 로드맵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책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제 아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정부 주도 또는 이제 3년 기관 임기의 기관장 주도로 이제 어떤 기관 임무가 정의되고 수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정의하는 기관 내부의 내부 거버넌스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기관장, 정무직, 고위 관료에 이제 들어서시는 분들은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무적인 관점, 책임감 확보 이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교수님께 주셨던 다른 자료 내용에서 보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이제 분석 내용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관련해서도 보면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정부 부처에 의한 관리 운영 중심의 관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고 연구개발 기관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에 되게 머물고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모습 별로 보이지 않고 연구자 사회에 대한 역할 부여 그 과제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세한 뭐 얘기들은 나중에 또 별도로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의견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좀 토론자들 말씀을 좀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좀 멘트를 하시면 좋겠고요. 좀 시간이 많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게 온라인 방송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데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안 박사님, 항공우주연구원 아는 오성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런 토론회 뭐 여러 번 했는데 일단 노한진 교수님 너무나 감동적인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전달력 높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진심으로 좀 많이 전달이 됐고 중간중간에 퀴즈가 더 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퀴즈와 또 김민수 박사님 이어서 또 보충 주셨는데 퀴즈에 이어서 돌아가 보면은 아까 신뢰라는 그 첫 번째 답변 그거를 저의 표현으로 조금 다르게 해보면 위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임. 인트러스트 하는 거죠. 위임에 신뢰에 EN을 붙인 게 영어에서 보면 인트러스트입니다. 그게 위임이고, 하이낙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임으로 작동하고, 감사도 말씀하셨는데, 해외의 그 연구 유닛별로 돌아가는 이유 자체가 보면은 감사를 할 때 과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임한 팀이 그 위임한 미션에 맞게 돌아가는지를 메타 감사를 함으로써 위임된 팀이 과제 중심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미션 중심으로 위임된 그 역할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즉 너희들은 왜 위임된 대로 미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냐가 아니라 위임을 해주고 위임된 바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임된 미션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주신 강연 자료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고 특히 저는 그 강연자의 이 강의에서 너무 좀 감동을 먹어서 한 번 더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게 과기부는 아주 이 불편한 진실을 잘 드러내 주셨어요. 과기부는 15페이지에 보면 출연연이 다른 부처의 싱크탱크 역할을 싫어하고 과기부가 착수하는 공공문제 해결 연구는 사업부처가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깊은 현실에 대해서 잘 말씀 주셨는데 이 현실에서 이 출연연은 과제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출연과 여러 문제를 섞여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제가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제가 연구자로서 이상하다 느끼는 게
항공우주연구원에 있으니까 국방과학연구소랑 비슷한 연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 연구자분들이 놀랍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연구를 하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하면은 3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항우에는 인건비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하고 인건비에 간접비 붙이고 거기에 직접비를 하면은 결국 항상 공식이 3배 공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위임을 하지 않고 출연금조차도 제대로 출연금을 안 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하다 보니까 경쟁을 시켜서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 돈이 더 많이 드는 시스템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임무를 잃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비용 대비 정말 큰 관점에서 보면 효과적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2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위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좀 전에 김민수 박사님이 아주 잘 말씀 주셨듯이 생애 첫 연구자, 초기 연구자에 대한 중요성, 성장 사다리는 노 교수님이 잘 말씀 주셨지만 출연연이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 PBS의 아사리판 속에서 중견 연구자가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애 첫 5년 정도의 자기 연구를 할 권한은 신진 연구자가 아니라도 중견 연구자한테 반드시 준다면 그 중견 연구자는 정말 홈런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도 잘 알고 이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애 첫 5년 자기 연구를 할 기회는 30년 연구 중에 PBS만 쫓아다니는 이 앵벌이를 하다가 5년이라도 좀 주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거 하나라도 바뀌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과기부 말씀하셨는데 과기부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 전문 관료로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그쪽은 행정인이기 때문에 잘 말씀 주셨듯이. 그래서 아주 거대한 정치적인 아젠다를 만든다면은 이번 정부에서 아주 잘한 게 있어요. 3차관을 연구 현장에서 뽑아갔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관료주의를 비판하기보다는 관료주의의 장점부터 보면은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이 너무나 잘 대응했잖아요. 이머전시에 대응하는 거 우리나라 관료들 너무나 열심히 일합니다. 잘합니다. 집중해서. 자, 문제가 분명히 보였을 때 대응하는 건 관료 사회의 그 빠른 그 기재에 맡기자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자한테 맡기자라는 겁니다. 즉 과기부에서 3차관의 실에 이렇게 맡겼듯이 1차관, 2차관실에서 하나의 트랙은 공공사회 문제 해결하는 그 트랙으로 일반 행정과 과학기술 행정을 섞어놓은 지금같이 하되 1차관이든 2차관이든 또 하나의 국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트랙을 두고 그곳에는 출연연에서 정말 엄선된 기술 전략가들이 그쪽을 다 가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출연연에서 정말 인정받는 기술 전략가들이 거기에 진출해서 국가사회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꿈꾸고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는 이것도 또 다른 위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네. 안호성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 입각해서 중도일보 한 국장님 토론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한성일 국장입니다. 오늘 노한진 교수님의 말씀 정말 재미있게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방과학연구소 그 창립 50주년 기념해서 문 대통령께서 대전에 오셨잖아요. 그 국방과학연구소 행사가 끝나시면 반드시 오늘 노한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 유튜브 영상을 대통령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해봤습니다. 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최용섭 박사님, 네, 굉장히 감동 깊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의 그런 정책 사안들이 지금까지 계속 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이 초지일관 되지 않고 계속 변화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점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아까 미국의 그랜트 제도와 또 일본의 과연비,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이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특히 일본의 그 과연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올해 이 과연비가 탄생 102년이 된 해잖아요. 그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가지타 다카야리 도쿄대 석좌 교수
하고 또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 이 요시노리 도쿄공업대 명예교수 이 두 분이 다 한 이야기들이 그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노벨상까지 왔는데 다 40년, 50년씩 계속 연구가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결과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올해가 그러니까 아니 2018년도가 2,286억엔 우리 돈으로 약 2조 2,360억 원을 지금 연구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일본에서 이런 과연비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을 밀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과연비와 같은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가? 저는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 점이 참 제일 안타깝고 좀 답답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기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 그리고 실행하는 분들은 이 일본의 이 과연비 제도 이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한 과학자에게 단기 성과에만 PBS처럼 그런 단기 성과에만 급급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초학문을 밀어주는 제도, 과학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너무너무 절실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 교수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들 이게 정말 우리나라 과기정책에 과기부에서 반드시 실행돼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의 이 토론회, 이 포럼이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정책에 전부 다 이렇게 투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런 주장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앞으로도 이런 좋은 논문 더 많이 발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여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포럼의 내용들은 정말 오늘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노 교수님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한 국장님, 좋은 말씀이시죠. 어떻게 해든지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하시는 거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정주영 교수님. 네. 오늘 뭐 다 앞에 패널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노 교수님이 그 이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분야별로 아주 골고루 빠지지 않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저는 현장에서 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면서 느꼈던 점을 그 발표해 주신 정책과 연결 지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한 국장님이나 아까 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회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약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 윤리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행정의 어떤 도움이 절실한 현장의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기회확대 정책은 제가 아까 그 노 교수님 말씀 중에 동의할 수 없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스타의 연구자를 키워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그런 이제 이런 스타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꼭 내야 된다.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성과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노벨상 수상자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노벨상을 탔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연구자나 아니면 그 과제들이 팬시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한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대학은 한 주제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대학도 어차피 돈이 있는 곳에 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과제를 따야 되고 과제를 따면 또 사람을 뽑아야 되고 뭐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5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의 10년 이상 어떤 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기초냐 응용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도대체 누가 판단하죠? 그거는 저는 또 그런 것보다는 기반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 윤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실험을 할 때 이제 나타난 윤리하고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논문,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이런 윤리들을 위반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할 그 가능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실험 윤리를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건들고 싶은 유혹들이 이제 학생들을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과제를 진행할 때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그 계획서는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나오지 않으면 학생들이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서 이제 그런데 이제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논문을 제출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이제 저자의 순서죠. 이 논문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표절, 중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반복 실험에 대한 유혹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수의과대학에 근무를 하지만 실험 동물에 대한 그 생명 윤리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논문에 제작할 기여도에 대한 그런 윤리들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윤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구비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일반적으로 연구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정 사용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단계별로 윤리 문제들이 연구자들을 어떤 잠재적인 범법자의 노출을 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더니 아까 신뢰, 위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 연구윤리 정책이야말로 어떤 자율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는 이제 창의성에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아까 이제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셔서 제가 이 분야에 또 관심이 많아요. 행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을 보더라도 항상 주무 부서가 행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나 재정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 주요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연구 과제를 하다 보면 사유서를 한 5번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과제를 집행을 하면서 필요 없는 과도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행정 분야가 인사, 재정, 그래서 행정 논리에 우선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것은 연구 분야고 행정은 그 나중에 축소가 되고 또 어떤 것이 인센티브가 생기면 죄송하지만 어떤 인센티브가 연구에서 나온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행정 부분에도 많이 가게 되고 뭐 하여튼 이런 불균형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여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어떤 연구와 행정 분야의 조화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역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저 발표자께서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짧게 좀 토론해 주시고요. 코멘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퀴즈에 답을 올려놓은 시청자분들이 많을 텐데 또 그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 짧게 코멘트해 주시고 퀴즈에 대한 답으로 넘어갈 테니까 좀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발표는 너무 짧았죠. 그래서 제가 그 글로서 제가 좀 내용들을 자세하게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은 사실 제가 큰 틀로서 그랜트 시장에서 10%, 그 다음에 콘트랙트 시장에서 또 10%씩 이제 줄어드는 걸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랜트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쪽은 이제 콘트랙트 시장 자체가 드물죠. 아시다시피 자연과학은 지식의 확대인데 학문적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죠. 스폰서가 드물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쪽은 거기도 경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랜트로 50이 넘어도 그랜트로 지원이 돼야죠. 저는 이제 아까 그 개념적인 설명이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한성일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그 과연비로 수십 년간 받아왔다. 예, 그런 분들이 다 자연과학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거의 평생에 가까이라도 그랜트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글이 쓰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런 게 있고, 아까 정주영 교수님께서 그 윤리 문제를 하셨는데요. 그건 좀 견해를 많이 달리 하는데, 윤리라는 건 과학자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과학자를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면은 그걸 어길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좀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 데이터 문제, 계획. 그래서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계획은 대략 생각하는 그 초기 단계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학생들이 흔들린다고 할 때 교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거 괜찮다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입장을 조금은 달리 하고 있고, 제가 퀴즈 문제에 답을 드리죠. 아까 뭐 두 번째 퀴즈 그런 거였죠. 서울대학교에 만약에 이 가정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발표를 감사원이 하는 게 좋으냐, 서울대학교가 하는 줄? 네, 당연히 그건 서울대학교가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요에 대한 설명이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하시려면 기관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서울대학교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자산이에요. 국가적인 재산입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흠집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감사원이 발표를 하면은 마치 서울대학교가 나쁜 기관이 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우리 교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고 발표한다면 서울대학교는 공정하게 일하는 기관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거의 기관도 사람하고 대등하게 놓고 기관에 대해도 막 평가를 합니다. 기관은요, 구성원들이 물론 이미지를 만들고는 있지만은 기관은 우리 사회적인 재산이에요. 그 재산은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개개인들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지금 구분하자고 그런 문제를 냈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십시다. 그 우리 제자들에게 무슨 개념을 가르칠 것이냐. 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또는 역사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친일 청산, 뭐 애국심, 뭐 정직성 이런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서로 달리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들 뭐 당파 싸움 이야기도 할 것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서 뭐 파벌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 관료주의 뭐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대답은 말이죠. 정답이 있다기보다 세 번째 퀴즈는 빨리 말하는 사람이 정답이었어요. 왜냐? 그걸 평소에 갖고 있었다면 빨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보고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을 놓치죠. 그래서 이 정답은 빨리, 역사적인 개념으로서 빨리 답하는 사람이 정답자예요, 사실은. 즉, 잊지 말고 평소에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퀴즈가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로 나간 것이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아까 댓글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등 연구소를 우대하라는 말이냐, 이런 댓글이 나왔어요. 2등이다. 아까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기관은 1등, 2등이 없습니다. 기관은 우리가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출연기관도 좋고 그런 기관은 우리가 한 분야에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관의 구성원이 만약에 그냥 우수한 사람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그렇게 2등 기관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잘못한 거냐? 기관 운영을 잘못했거나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 기관을 1등 기관으로, 우리 사회적 자산이라니까요. 1등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람하고 기관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또 뭐 코멘트 너무 간단하게 해서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연님 하시죠. 휴대폰 댓글을 보고 네.
글쎄요, 뭐 발표 자료를 좀 뭐 요구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건 뭐 충분히 아, 네. 네. 됩니다. 그 발표자님께서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해진 시간이 벌써 다 되었는데. 네, 한 5분 더 하시죠. 5분 정도 더 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사실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과연 지금 5분 동안에 여기로 올라오면 질의응답을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아마 오히려 차라리 지금 하실 말씀이 예. 뭐 좀 질문을 대신해서 질문 계열로 좀 어떤 한 말씀을 질의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올라왔던 질문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뒤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시스템이 정합성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정책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측면들을 보면 또 그렇게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과 정책들을 또 가져가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히려 이제 어떤 정책 자체보다 그 혁신 시스템 생태계 자체가 이제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게 정책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상호 교환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이제 비판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연구자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고 이제 또 정책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훌륭하고 어떤 진정성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연계고리,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조금 이제 다르게 보면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전문가들 참 많죠. 근데 전문가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별로 또 전문가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 보고 배워온 거, 그 다음에 책으로 보고 익힌 거, 그거 중심으로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전문가로서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데, 외국에선 실제로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식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거는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여온 것들이거든요. 만들어져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거, 원리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이제 오히려 연구자들의 문제고 정책가들의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현장을 어떻게 더 깊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R&D 이슈를 끄집어낼 것인가, 정책 이슈를 끄집어낼 것인가,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댓글 하나를 소개하면요. 이번 포럼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모임이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은 전문 영역이므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좋은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뭐 질문을 대신해서 뭐 더 코멘트하실 내용? 네. 예, 아까는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은 좀 이제 여러 많은 얘기보다 발제하신 분, 특히 오늘 발제하신 분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거나 또는 핵심을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두 가지 제언, 즉 생애 첫 5년이라도 현장에서는 3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연구 한 번이라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 10년은 고사하고 그럼 나는 홈런 치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견형. 저는 아까 10년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자 사회가 그만큼 굶주려 있다라는 그 한 가지를 다시 좀 전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관료 사회의 장점을 인정하되 중장기 전략 연구를 하는 것은 별도 트랙, 위임의 트랙을 마련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건 현장에서 이 두 가지가 좋은 사례로서 일어났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슨런인데 출연금이 없진 않죠. 애트리 옆에 있는 김민수 박사님이 계신 애트리의 좋은 사례입니다. 저는 출연연 중에 애트리가 상당히 많은 사례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15%밖에 안 되는 출연금을 가지고 다른 출연연과 같이 어렵게 운영하다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외부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외부 평가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뭔가 이게 나아지느냐? 별로 나아지지가 않더라. 이 레슨런이 피드백이 된 거죠. 감사 시스템이 없어도 자체 레슨런이 피드백 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과제를 하더라도 간부들이 깊이 있게 대화를 하자. 들여다보자.
깊이 있게 대화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때서야 이전보다 더 진화했다라는 그런 레슨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작은 실험이지만 그 15%라는 작은 위임이 있었을 때 그 위임의 공간에서는 스스로 진화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생각하고 대화하고. 수련회는 더 많은 위임을 주면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40대, 50대 초반은 청춘 때도 IMF 때문에 힘들었는데 연구원에서도 힘든 세대였군요. 이렇게 올리셨고요. 재미있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말 없는 1등보다는 말 많은 2등 연구원을 우대하려는 정책은 과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 이렇게 또 깊이 또 성찰을 해서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 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들이 전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서 다 그대로 실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나라 그 연구단지에 계신 연구원님들, 과학자님들이 정말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그런 문제점들이 다 실행되기를 개선되고 실행되고 연구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정 교수님은 뭐 어떻게? 네, 아까 그 연구 윤리 문제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윤리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누가 연구윤리를 유발을 하면서 연구를 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단계에서 윤리가 관여를 하잖아요. 실험을 할 때부터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비를 너무 많아요. 뭐 지켜야 될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윤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좀 저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성을 좀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말씀을 좀 아까 드렸던 거죠. 예를 잠깐 들어보면 짧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마트에서 살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하면 마트에서 사야 되는데 마트에서 사면 당장 이제 걸리는 거죠. 왜냐면 그걸 사오는 데가 뭐 세금 계산서도 필요하고 뭐 견적서도 일주일 전에 받아야 되고 처리하는 업체들도 정해져 있고 결제는 또 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급해서 마트에서 사면 그게 부정 사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시적인 얘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자한테 책임을, 자율성과 책임감을 주어서, 연구, 계획이나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비나 연구 윤리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선진국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마트에 가서 살까요? 선진국 같으면. 미국 같으면 마트에 가서 살까요? 연구자가? 근데 저는 미국에 아닙니다. 있을 때 마트에 가서 샀거든요. 그러면 네. 그거는 이상한데 그 시스템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 누가 몇 시간 내에 사다 줍니다. 네네. 아마 저희는 뭐 선진국에 계셨는지 각자 사야 모르겠는데.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윤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윤리는 과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어겨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드렸던 그 윤리 원고는 보셨지요, 그죠? 네. 제가 거기에서 사건 몇 가지를 예시를 들었는데 시스템이 우리 이제 안 갇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제 시스템이 안 갖춰진 상황에서 하려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래서 이제 질서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윤리도 지켜져야 되고 이런 건데 이제 안 갖춘 상황에서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안호성 박사님 짧게 뭐 좀 코멘트하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좀 평행을 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 분야는 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두 분 다 이제 제가 공감을 하는데 공감하는 게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말하는 정책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감사가 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하나를 얘기하면 수직 구조에서 점점점 세집니다. 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행정 논리, 행정 편의주의라는 말도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인들은. 그래서 저 교수님 성함을 정주영 교수님. 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행정 편의에 의해서 감사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적이고 간섭적인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 자체는 중요한 거다.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강조하신 강연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면 저는 정 교수님의 그런 불편이 있을 때
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러면은 충대가 감사하게 하면 되지. 충대한테 감사 권한을 넘기고 충대 안에서 내부 레귤레이션을 조정하면 되는 이런 그 문제 정의를 좀 바꾸면 어떨까? 룰 자체보다도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같은 문제, 그러니까 한 가지 동일한 그 콘텐츠의 문제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보신 부분이 있었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참 아주 보람도 있고 가슴도 뻑뻑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하고 흐름, 그리고 문제점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많은 분들의 그 토론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발표자분, 토론자분, 포럼 행사 진행자분들, 그리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데요. 이거 뭐 자주 좀 우리가 모여서 이거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고요. 조만간 또 뵐 것을 희망하고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